당신은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가? 기다려야 할 때인가? 당신이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큰 결정을 앞두고 주변 상황은 급박한데 정작 나는 확신이 없어서 드저 멈춰 서 있었던 그 순간. 아무도 틀렸다고 말해주지 않아서, 아무도 맞다고 확인해주지 않아서 혼자 밤을 버텼던 그 장면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할 사람도 그런 밤을 보낸 사람입니다. 1592년 임진년 조선 남해안의 바다 함선 한 척 위 불을 끈 갑판에 홀로 앉아 있던 한 사람.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적의 함대가 서쪽으로 진로를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량 방면까지 뻗어나갔다는 보고, 전라도 방면이 위험하다는 경보. 그는 그 공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상황인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 당신은 그 감각을 아십니까? 2부, 전쟁은 칼로 이기지 않는다. 마음의 속도로 이긴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전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급박한 순간에 자기 자신의 속도를 지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승리가 교만이 되지 않도록, 분노가 전술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순신은 전장에서 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 안에 무언가와 싸웠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지 오늘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3부의 급보가 들어오던 날. 소식은 언제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늦게 도착한다. 1592년 5월 27일. 원균이 보낸 공문이 이순신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적의 함대가 단순히 경상도 앞바다에 머물지 않고 점점 서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량 방향까지 적선이 움직이고 있으니 서둘러 달라는 요청. 급하다는 건 누구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당장 나설 수 없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전라우 수사 이억기의 함대가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된 날짜는 6월 3일. 혼자 나서기에는 적의 규모가 불확실했고 연합 전력이 갖춰진 뒤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급보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이억기의 함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지, 함선의 구성은 어떠한지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순신이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만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하는 것. 우리는 때로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다림은 다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정지. 이순신의 기다림이 그것이었습니다. 차부 기다림을 끊고 나서는 결단. 기다림에도 마감이 있다. 그 마감을 아는 사람이 결국 나선다. 이억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결정을 내립니다. 혼자 나가겠다. 이것을 무모한 용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감정이 끌어올라서 바다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분노에 못 이겨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기다리는 것의 위험과
지금 나서는 것의 위험을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기울어지는 방향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1592년 5월 29일, 이순신은 함선 23척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전라좌 수영의 수군이 경상도 해역으로 건너가는 것. 그건 그냥 전략적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명분과 관할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지역 수군이 자기 관할이 아닌 바다로 나가는 것. 당시로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섰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적의 본대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그것은 전라도의 위협이 됩니다. 그건 자기 바다를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논리를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나선 겁니다. 원균의 함선과 합류하면서 연합 전력이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원균의 함대는 이미 지쳐 있었고 이전 전투에서 소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순신은 그 현실도 보았습니다. 자기 함대의 상태, 상대 함대의 규모, 바다의 흐름, 날의 조건, 그 모든 것을 본 다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절제된 결단입니다. 오부, 사천해전. 물러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전술이었다. 사천 앞바다. 일본 함대는 해안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지를 등지고 육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 그들은 바다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그 지형을 한눈에 읽었습니다. 아군이 공격해 들어가면 불리합니다. 적은 높은 곳에서 쏘고 아군은 낮은 물 위에서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썰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함선이 좌초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은 일부러 퇴각하는 척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고 있다는 신호를 적에게 보낸 겁니다. 적이 그것을 보고 바다로 따라 나오게 만드는 계획.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겁먹은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전술임을 알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체면보다 전술이 먼저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일본 함대는 따라 나왔습니다. 조선 수군이 쫓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순간 이순신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북선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북선. 이 전투가 거북선이 실전에 처음 투입된 해전으로 기록된 순간입니다. 단단한 등판, 좌우로 화포를 쏘아댈 수 있는 구조. 적선이 가까이 붙어 충격을 가하려 해도 밥판에 올라탈 수 없는 설계. 돌격하는 데 특화된 함선. 거북선이 적선들 사이로 뚫고 들어갑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적의 대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깨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 쓰러진 것을 부하들이 알면 사기가 흔들립니다. 전열이 무너집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계속 서 있었습니다. 부상을 숨긴 것이 강함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보다 큰 무언가를 위해 자기 감각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의 면모입니다.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통보다 책임이 앞서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힘들어도 티를 낼 수 없었던 자리.
무너지고 싶었지만 누군가 앞에서 버텨야 했던 순간 이순신의 어깨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부 당포해전. 강한 자가 먼저 쓰러질 때 나머지가 무너진다. 하천에서의 전투 이후 함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당포.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일본 함대 중 한눈에 눈에 띄는 함선이 있었습니다. 층루선. 2층 혹은 3층으로 올려 지은 대형 선박. 적의 지휘선이거나 최소한 고위 지휘관이 탄 배. 이순신은 그 배를 먼저 노렸습니다. 머리를 치면 몸이 흔들립니다. 전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중심부터 흔드는 전술. 거북선이 또 앞으로 나섰습니다.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층루선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 배에 있던 적장이 쓰러졌습니다. 지휘관을 잃은 함대는 급격히 통제력을 잃습니다. 명령 체계가 끊기면 각자 도생이 시작됩니다. 싸울 의지가 있어도 어디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포로가 구출되었습니다. 일본군에게 잡혀있던 조선 여성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이름은 억대와 모리. 이들이 전투 중 혹은 전투 이후 구출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포로를 구출하는 것. 그것은 전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것을 기록했고 그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남겼습니다. 왜 그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전쟁이란 결국 사람의 존엄이 짓밟히는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행위.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행위가 단순한 부수적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무언가임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 아닐까요? 전투에서 이기는 것과 그 과정에서 잃지 않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 이순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7부 당항포해전. 한 척을 남긴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였다. 당항포. 여기에서는 이역기의 함대가 드디어 합류했습니다. 전라우 수영의 수군이 더해지면서 연합함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전력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해전에서 특이한 신호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적선에서 검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묘법 연화경 법화경을 담은 상징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교적 상징물을 내건 일본 함선. 싸우지 않겠다는 신호인지, 항복의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해석이 분분했을 겁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었을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당항포에서 이순신은 또 한 번 거짓 퇴군을 사용했습니다. 사천에서도 썼던 방법. 물러나는 척해서 적을 유인하는 전술. 한 번 써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먹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같은 방법도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항포의 지형과 적의 위치는 다시 한번 그 전술이 유효했습니다. 적은 또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위당했습니다. 연합함대가 사방을 막았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적선 한 척을 일부러 살려보냈습니다. 전부 섬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척을 빠져나가게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합니다. 사면이 막힌 적은 죽기 살기로 덤빕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아군의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한 척을 열어줌으로써 그 탈출구를 향해 적이 몰리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적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계산. 적을 전멸시키는 것보다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사람의 판단. 그 전투가 끝난 뒤 특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분군기. 글자 그대로 공을 나누는 기록입니다. 각 함선의 지휘관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빼어 피로 서명했습니다. 이 전과가 누구의 것인지를 공정하게 나누겠다는 맹세. 피로 쓴 서명. 그것이 단순한 군사 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공을 독점하지 않겠다는 것. 누군가의 희생이 기록 밖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 이순신은 이기는 전투를 원했지만 그보다 더 원한 것은 그 이김이 공정하게 기억되는 것이었습니다. 요구금이 걸렸습니다. 전과에 따른 보상 체계. 그 기록이 분명해야 보상도 공정해집니다. 분군기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겼을 때 혼자 가져가지 않고 같이 싸운 사람들의 몫을 먼저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다음에도 같이 싸우고 싶어집니다. 발부의 율포 이후 멈추는 결단. 더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율포. 이 지점에서 이순신 함대는 멈춥니다. 전과는 충분했습니다. 적선 수십 척을 격파했고 지휘선도 쓰러뜨렸으며 포로를 구출했고 전과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높았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겼을 때, 기세가 살아있을 때, 더 가면 어때?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때. 이순신 앞에는 부산이 있었습니다. 적의 본진. 거기까지 밀어붙이면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군량이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가는 길의 지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매복의 가능성. 잘 알지 못하는 바다에서 지친 군사로, 보급도 부족한 채로 적의 본진으로 돌격하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모함입니다. 이순신은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과 판단 사이의 선. 기세와 무리 사이의 선. 그 선을 이길 때도 승리의 열기 속에서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다음으로 미룬다. 이 결정이 이순신의 군사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살아오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잘 되고 있을 때 이쯤에서 멈추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변에서 더 가자.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할 때. 멈추는 것이 용기인 때가 있습니다. 구부의 귀환 후 이순신이 남긴 말. 처음의 마음과 끝의 마음이 같아야 한다. 함대는 돌아왔습니다. 여수로, 전라좌 수영으로. 이순신은 그 귀환 이후 부하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하라. 이 말을 표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닙니다. 전투를 경험한 사람이
전투가 끝난 자리에서 건네는 말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출동 전에 긴장하고 신중했던 그 마음. 전투 중에 집중하고 계산했던 그 마음. 이겼을 때 자만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그 마음들이 귀환 이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 전쟁은 끝났지만 다음 전쟁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기고 나서 해이해지는 것이 지고 나서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기고 나서 방심하다 그 다음 싸움에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는 것. 역사 속에서 그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환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자만을 경계하는 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승리의 여운이 가장 짙을 때 그 여운에 취하지 말라는 말. 그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10부, 오늘의 마음 정리 지금 우리의 삶으로. 이순신은 전장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순신의 제2차 출동을 관통하는 것은 전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관리였습니다. 급보를 받았을 때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읽었습니다. 기다림의 한계가 왔을 때 혼자서라도 나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술이 필요할 때 체면보다 전술을 앞세웠습니다. 부상을 입었을 때 고통보다 책임을 앞세웠습니다. 이겼을 때 욕심보다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귀환했을 때 자만보다 경계를 앞세웠습니다. 6번의 장면 모두에서 이순신은 자기 감정보다 조금 더 큰 무언가를 우선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의 문제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우선해 두고 있는가를 묻는 것.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 이뤄졌을 때, 혹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을 때, 혹은 받지 못했을 때, 무언가를 이겼을 때, 혹은 졌을 때, 그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기쁨, 분노, 안도, 실망, 교만, 비굴함. 그것들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오게 두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박자 멈추고 조금 더 넓은 것을 보는 것. 그게 관리입니다. 이순신이 한 것이 그겁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깨에 총탄이 박혔는데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보는 것. 그 순서의 차이.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먼저였습니다. 기쁘면 그냥 기뻤고 화나면 그냥 화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공간을 가진 사람이 이순신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살아온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단단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겼다고 해서 반드시 더 멀리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다고 해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에 자기 속도를 잃지 않는 것. 이순신이 제2차 출동에서 보여준 것은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속도를 지키는 것. 11부.
당신의 마음은 지금 누구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난 뒤 긴 보고서를 썼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다쳤고, 누가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서 오늘 우리가 그 바다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지키려 했으며, 무엇을 실수했는지를. 그 기록이 다음 전투를 버티게 합니다. 당신도 어딘가에 기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어떤 마음이 지나갔는지, 무엇을 참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거창한 일기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줄이어도 됩니다. 오늘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늘 나는 더 갈 수 있었지만 멈췄다. 오늘 나는 아팠지만 자리를 지켰다. 그 한 줄이 쌓여 이순신의 보고서처럼 자기 삶의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변의 급함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까? 이순신의 거북선이 적선을 향해 돌진했던 그 순간처럼 방향이 분명할 때만 속도를 내도 됩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언제나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갑니다.